자, 그러면 지금 이제 4회차입니다. 4회차 모의고사 1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으라고 했고요. 에크먼 장토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크먼 장토 원리는 조향각도를 어떻게 쓸 때 끝까지 꺾었을 때죠. 왜? 최소 회전 반경의 개념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조향 핸들을 최대라고요. 최대로 하고 선회하는 안쪽 바퀴의 조향각도, 안과 바깥이 있을 때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죠. 차축, 너클암, 그 다음에 타이로드, 얘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서 선회를 하다 보면은 바깥쪽 바퀴보다 안쪽 바퀴가 더 많이 꺾여서 조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깥쪽 바퀴의 조향보다, 그죠? 안쪽 바퀴의 조향각도가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도보다 어떻게 또 역시 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차축의 연장선이죠. 뒷차축의 한 연장선에 앞에 이제 조향이 돼서 꺾일 때 요거 연장선하고 연결했을 때 수선하고 연결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제 이게 에크먼 장토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최대, 크게, 그 다음에 이게 뒷차축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DPS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 문제를 변별력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DPS에서 이 제어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MDPS는 어떻게 모터를 통해 가지고 조향장치 동력 조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끝으로 계속 꺾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모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모터 열, 과열 때문에 이제 모터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 계속 돌리게 되면은 주행 중에 다시 이렇게 탁탁 튕겨내는, 그래서 그런 운전자에게 딱 영향을 줘서 계속 한쪽으로만 돌리지 않게끔 해주는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록 회로 기능이라는 얘기는 우리 락킹볼, 인터록 장치, 이거 수동 변속기에서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수동 변속기의 인터록 장치는 뭐 하는 건데, 시프트 레일이 두 개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기어가 이중으로 물리는 걸 방지하는 게 인터록 장치였죠. 근데 이제 여기 MDPS에서 인터록 회로는 뭐냐면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으면서 운전자가 급격하게 핸들을 확 돌릴 일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 목숨에 엄청나게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확 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 신호가, 즉 전류가 갑자기 과대하게 흘러 들어올 때는 그 신호를 무시해서 어떻게 운전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장치, 이걸 뭐라고 한다? 인터록 회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운전자가 고속 주행에서 갑자기 핸들을 확 꺾이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NDPS 문제 생기면은 경고등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급가속 제어라고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도 지금 해설에 또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본서에는 없는 변별력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서지 탱크예요. 서지 탱크 위치가 설명되어 있고, 이 서지 탱크의 역할 중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기를 일시 저장하잖아요. 공기를 이제 일시 저장해서 어떻게 실린더 상호간에 흡입 공기가 이제 간섭되지 않게끔 뒤에서 이렇게 묵직하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흡입 공기 충전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당겼을 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실에 균일한 공기가 이렇게 퍼질 수 있게끔 넉넉하게 넣어줘서 그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드로 에어백의 배력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 백이 뭐다? 진공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백 같은 경우는 진공 호수가 이렇게 서지 탱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하이드로 에어백은 이거는 공기의 압축 압력을 이용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 에어백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납산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전지의 양극 단자가 더 굵죠. 양극 단자는, 음극 단자는 양극 단자가 굵은 게 아니라 음극 단자는 양극 단자보다 가늘어요. 그죠? 예. 정전류는 당연히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충전시킬 때는 이산화납, 과산화납이라고 표현했던 게 플러스 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플러스에서 충전할 때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전액의 황산 비율이 증가하면은 비중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비중 1, 황산 1.8. 당연히 황산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비중은 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4번이 맞는 거죠. 자, 전기 모터입니다. 내연기관과 비교했네요. 장점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마찰이 적어요. 여기서 마찰, 어떤 마찰 얘기하는 걸까? 모터는 뭐 브러쉬가 있으면은 브러쉬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베어링 지지되는 부분,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마찰이 엄청나게 많죠. 뭐 윤활유로 제어를 한다성 치지만 기계적인 마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게 마찰이 적기 때문에 마찰열 전체적으로 좀 적게 발생한다. 이거는 전류에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찰이잖아요. 마찰. 그죠? 자, 후진 기어가 없어도 후진이 가능하죠. 모터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전류를 제어해서 얼마든지 반대로 구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구적이지 못한 고가의 배터리 전원을 사용한다. 맞죠? 전기차에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근데 뭐야? 장점이랬잖아요. 장점. 얘는 뭐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 거죠.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문제를 빨리빨리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연기관, 전기모터 뭐 특징으로 본인도 모르게 이게 이때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특징으로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장점을 잘 기억 못하고 이거 맞는 내용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서 장점과 특징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모터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어요. 그래서 너무 소음과 진동이 적기 때문에 30km, 시속 30km 이하에서는 가상 사운드 시스템을 엔진 가상 사운드 시스템을 집어넣고 뭐 그런 제어까지 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을 3번인 맞는 얘기지만 단점에 해당되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 표시 기호의 한 예입니다. 열가는 뭐예요? 가운데 어떻게 있는 숫자가 열가를 나타내는 거고 숫자가 높으면 냉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자 얘가 뭘 나타낸다? 열가를 나타내고 이제 참고 나온 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B가 뭘 나타내는지 P, E, S까지 전부 다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의 총 배기량, 행정 최적, 압축비, 연소시 최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 중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총 배기량이에요. 총 배기량은 하나의 실린더의 배기량이죠. 실린더의 배기량으로 쓰는 것은 뭐다? 행정 최적을 쓰죠. 행정 최적에다가 당연히 실린더 수를 곱하면 엔진 전체에 뭘 구할 수 있다?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행정 최적은 상사점, 하사점, 행정 최적, 배기량으로 쓰는 거. 실린더의 단면적, 좋아요. 실린더 단면적, 뭐 파이 R의 제곱으로 우리 구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실린더의 단면적의 실린더의 높이가 아니라 상사점, 하사점, 즉 행정의 높이를 곱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냥 뭐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걸 실린더의 높이로 할 게 아니라 뭐 행정의 높이, 요래야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뭐 실린더의 단면적에다가 크랭크 축 있죠. 크랭크 축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쪽까지, 그죠? 핀 부분, 크랭크 축 핀이 뭐 회전하는 뭐 지름 이렇게 해도 요 크랭크 축의 핀이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요 회전할 때 커넥팅 로드 대단부가 걸려서 내려올 거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고. 요 높이만큼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얘가 뭐가 된다? 곧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압축비는 제일 작은 거 분의 제일 큰 거 맞죠? 압축하지 않았을 때, 압축했을 때 비니까 그죠? 연소실 최적은 제일 큰 거, 그죠? 제일 큰 거에다가 배기량을 빼면 그 위에 있는 연소실의 최적이 된다. 뭐 간극 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신기술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뭐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자, 차선 유지 보조 장치예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고 해서 차선을 잘 유지하고 다니는지 아닌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뭘로 많이 한다?
카메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룸밀러 뒤에 보통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 우리 주행할 때 어떻게 라인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 라인을 인지를 해서 단순하게 어떻게 벗어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벗어날 때 경고음 아니면 그 경고등 점등식의 경고음 울리는 정도가 있고 아니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향 장치까지 움직이는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뭐 자율 주행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뭐다?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LKAS라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뭔데? 내가 세팅한 속도로 차량이 계속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과거부터 많이 써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붙었다? 어드밴스드가 붙었어요. 즉 앞에 A자가 붙어서 어떻게 원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건 좋아. 거기에다 어떻게 한다? 갑자기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좁혀진 내용까지도 판단을 해서 알아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속도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것도 뭐 자율주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레이더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레이저도 썼지만 현재는 레이더를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이 레이더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가까워졌어. 앞차와의 거리와.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제동을 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있는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란 녀석, 즉 A, E, B가 있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어떻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 주변의 사각 있는 부분을 그 라운드로 전부 다 화면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칭해서 어떻게 한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뭐 줄여서 AD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DAS가 구현이 되면, 이거 다 되면 ADAS가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DAS를 쓰게 되면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기술과 관련된 이야기, 이 신기술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집약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이 내용 항목들까지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직류 전동기예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인 거죠. 자,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에는 계작 코일과 전기작 코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직권식,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식,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복권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기동 전동기는 뭘 많이 쓴다? 직권식을 많이 쓰죠. 직권식을 쓰면은 좋은 점이 뭔데 부하가 걸리면 좀 전류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큰 토크를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권식의 특징은 뭐야? 일정한 회전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 복권식은 이 직렬, 병렬 같이 쓰는 직권식, 분권식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쓰는 것이 뭐다? 복권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신에 이제 복권식 같은 경우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분권 전동기, 그죠? 직권, 분권, 복권에서 분권 전동기 설명이고 어디 쓰는지. 그리고 2번은 복권식이죠. 복권식 방금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3번은 직류교류 발전기는 분권식으로 분권식으로 코일이 연결된다라는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직권식 전동기는 고속으로 장시간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 내에 큰 토크를 내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다? 기동 전동기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거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리튬 이온 폴리머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자, 고전압 배터리의 9개의 덩어리, 모듈 9개의 덩어리에 자, 한 개의 모듈당 이 덩어리에 몇 개? 8개의 셀이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8개의 셀당 기전력 얼마다? 3.75V, 3에서 4V가 실제 내는 리튬 이온 폴리머의 셀당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고전압 배터리 전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8, 3.75 모두 곱하면 전체 이 배터리가 가지는 전압, 낼 수 있는 전압. 그래서 답을 270V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데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뭐가
직렬로 접속한 숫자만큼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었고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압은 그대로지만 어떻게 된다? 용량이 커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차체 제일 바닥에 아래쪽에 평평하고 넓게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직병렬로 엄청나게 많이 연결을 해서 용량도 키울 수가 있고 전압도 같이 키울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량이 큰 배터리면 좋겠죠. 용량이 큰 배터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데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장시간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오래 쓰면은 뭔데 주행, 항속 거리가 길어진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항속 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용량을 키우게 되면 배터리 전체 무게가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전기차 선택을 하실 때 무조건 뭐 한 번 충전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차가 좋은 차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장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이트 팩 그냥 딱 필요한 만큼 팩을 배터리를 무게를 결정을 한 그 세팅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여기까지 해서 4회 모의고사 마무리했고요. 이제 5회차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력되는 값을 지속적으로 제어해 목표하는 공연비와 공기와 연료의 비 일치할 때까지 수정 동작을 반복하는 피드백 제어에 끝났잖아요, 벌써. 이거는 이제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피드백 제어를 하는 센서. 무슨 센서냐? 산소 센서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해설에 보시면은 마찬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겠지만 뭐 지르코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0.45V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내려온다. 또 급격하게 올라간다. 또 급격하게 내려온다. 요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주기가 기냐, 아래쪽에 있는 주기가 기냐. 그래서 긴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연비가 농후하다, 희박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와 관련돼서는 워낙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 피드백 제어의 가장 근간 산소 센서라는 거 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가속 페달 위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전부 다 뭘 쓴다? 포텐쇼미터라는 녀석을 쓰죠. 포텐쇼미터라고 해서 위치가 바뀔 때마다 저항이 바뀌는 녀석, 가변자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을 가진 엔진의 총 배기량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뭐 대구 2020년도에 대구에서 거의 주는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와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내경과 지금 보시는 거 내경과 행정이 같기 때문에 얘를 뭘로 정방형 엔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총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린더의 배기량부터 먼저 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단면적 파이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게 단면적이니까 거기에 이제 행정을 곱해 주시면 되죠. 행정 센티미터로 바로 바꿀게요. 10cm의 행정에다가 실린더 수 8을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연소실 최적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는 행정 최적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14에 R이니까 지름이 10cm, 반지름이니까 5cm죠. 곱하기 5cm의 제곱에 10cm 곱하기 8 이걸 다 곱하시면 얼마다? 6280cc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열려 있어요. 스로틀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속하려고 더 밟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가속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지연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시 지연되고 이런 건 이제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 뜻이죠. 헤지테이션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주십사라고 해서 내나 변별력 문제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스텀블 같은 경우는 차를 출발할 때나 정차할 때 앞뒤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텀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스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에요. 축이 이제 회전하는 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정차하는 거, 이렇게 흔들린 관성력 때문에 약간 흔들릴 듯 하면서 정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톨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징은 우리 스프링,
밸브 스프링 할 때 서징 현상이 했던 거, 그 부분이니까. 자, 4번입니다. 전압과 전류,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R1이 있고 그 다음에 R2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R1, R2는 어떻게 구한다?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에 곱한 것으로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R1 플러스 R2의 R1 곱하기 R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은 두 저항 값을 더한 것에 대한 기준이니까 여기 분모로 가죠. 에 대한 곱한 것으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각각 다른 직렬 저항에 흐르는, 자, 이게 회로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라면 여기 하나 이렇게 직렬로 구성된 회로 같으면 어떻게 된다? I 값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죠. I 값, 전류 값은 하나입니다. 여기 뭐 2ohm이든 4ohm이든 상관없이 각각의 흐르는 전류 값은 어떻게 된다? 한 가지, 하나의 값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저항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서 전류값이 변화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야? 이 라인 전체 흐르는 전류값은 일정하다. 직렬일 때 회로가. 그래서 전류계를 여기 특정해도 되고 여기 달아서 특정해도 되고 여기 달아서 특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접속? 직렬로 접속을 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I1과 I2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전류는 나뉘게 됩니다. 전류는 나뉘게 되지만 여기 걸리는 전압은 뭐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걸리는 전압은. 단 회로가 만약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으면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 값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4ohm이면은 뭘로 2ohm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2V를 넣었어. 그러면은 똑같은 저항으로 몇 번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3번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4V 각각 전압 강화 일어나면 4, 3, 12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긴 12V 라인, 여기는 몇 볼트 라인? 4V 떨어졌으니까 8V 라인, 여기는 몇 볼트 라인? 0V 라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 12V와 8V의 차이니까 여기는 얼마? 4V가 나오겠죠. 당연히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고.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8과 0의 차이니까 얼마? 여기는 8V가 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회로가 직렬일 때는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 일어나는 값이 저항이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맞고요. 자,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12V 전압 강화 일어나면 여기도 뭐 어떻게 12V 공급했으면 여기서 12V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뭐 키르호프 제2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키르호프 제2법칙의 정면으로 이게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병렬의 합성 저항은 두 개의 직렬 합성 저항보다 항상 낮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2ohm 두 개 썼어요. 그럼 어떻게? 직렬이기 때문에 4ohm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2ohm 하면은 어떻게 된다?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얼마? 1ohm이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된다? 회로를 직렬로 접속할 때보다 병렬로 접속할 때 저항이 작아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병렬로 계속 저항을 늘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저항은 점점 작아지게 됐기 때문에 본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과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원리인데 콘센트 하나에 코드를 여러 개 꽂아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전부 다 뭘로? 병렬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본선 멀티탭은 과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선 멀티탭 굵기는 어떻게 굵은 배선을 쓰는 것이 좋다. 뭐 그거와도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틀린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와 물, 그죠? 및 부산물인 열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다? 연료전지 스택이잖아요. 연료전지 스택.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 스택에 여기서 이제 수소와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제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산화 반응을 시키는 거죠. 촉매에 산화 반응 시켜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고 열도 발생되겠죠. 전기를 만들면서 열도 발생이 되고 부산물로 뭐 물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메인 중요한 게 뭐다?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연료 계질기는 뭐 하는 건데, 연료 계질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기존에 썼던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그 HC죠.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연료들을 어떻게 한다? 수소 증발 가스로 이제 따로 여기 있는 연료 전지 스택에 연료를 쓰기 위해서 이걸 저장하기, 개별적으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를 이제 연료 계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질기를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 그 내연기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연료를 탄화수소 계통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친환경 자동차라고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했던 거 수업했을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전력 변환 장치는 연료 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원은 직류 전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류 동기 모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공급해서 전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전력 변환 장치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튬 폴리머 많이 쓴다고 했죠. 고전압 배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뭐 간단하게 연료 전지 스택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급판에는 수소가 공급이 되고요. 플러스 급판에는 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촉매 반응에 의해서 전자와 이온으로 나뉘게 되고요. 전자는 말 그대로 전자는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고 전류는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온, 수소 이온은 바로 여기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전기도 만들어내고 물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물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온다? 플러스 극에서 물이 배출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수소가 공급되고 플러스 극으로 어떻게 물이 생성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기어의 단순 맞물림에서 변속비를 알고 그 변속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회전수, 출력되는 회전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C 세 개의 기어가 있고요. 이 세 개의 기어가 맞물려서 각각의 기어의 치형, 입수를 준 겁니다. 입수. 이렇게 입수를 줬을 때 입력되는 회전수를 줬겠죠. 그래서 입력 이렇게 2500rpm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얘는 몇 rpm으로 회전을 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수동 변속기에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변속비를 구해서 해결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변속비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입력 기어 입수분의 뭐 출력 기어 입수로 구할 수 있었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개의 맞물림에서는 입력이 16개가 되니까 16개분의 출력 B가 되니까 15개. 거기에 이 두 번째 맞물림에서는 얘가 입력이 되니까 15분의 출력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15는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16분의 4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8의 배수니까 8, 2, 16, 8, 5, 40 되니까 2분의 5가 되고 이걸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2.5대 1이 되는 겁니다. 2.5대 1. 2.5대 1 같으면은 우리 변속기에서 1단에서는 대부분 다 3대 1이었고 2단에서는 뭐 2대 1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감속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속비가 2.5대 1, 2.5배만큼 감속이 된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00이 입력이 되었으니 여기 어떻게 2.5배만큼 감속이 되어 이렇게 당연히 나누어야겠죠. 곱하면 어떻게 증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약분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1000rpm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기어 맞물리는 거 줘가지고 변속비, 즉 감속비를 계산을 해서 입력 회전수에다가 어떻게 감속비를 나누어 가지고 출력 회전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아실 게 중간에 들어간 이 기어죠, B기어. B기어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분자와 분모, 약분이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입력 기어, 제일 앞에 있는 거, 입력분의 출력, 제일 뒤에 있는 거 4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 기어라고 하죠. 이 아이들 기어는 변속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뭐만? 회전 방향만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시계로 돌고 얘가 반시계로 단순히 물려있다면 얘가 시계고 얘는 반시계가 되겠죠. 근데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아이들 기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얘가 시계면 얘는 반시계, 얘는 다시 뭘로? 시계. 회전 방향이 출력 회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다? 후진 아이들 기어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 7번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 운전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자, 커브. 우리 뭐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톨게이트 나가려고 커브길 갑자기 급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원심력,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다? 우리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항상 뭔데? 속도를 줄여달라고 경고, 속도 제한 표시가 붙잖아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커브는 안쪽 돌아가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게 뭐다? 원심력을 줄일 수가 있죠. 기울기 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커브기 안쪽, 커브의 안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급하게 돌으니까 원심력이 더 커지겠죠. 이거는 운전해보신 그런 그때의 경험을 살리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게 무거운 놈이 원심력이 커지겠죠. 반대로 무게 가벼우면 원심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요. 자, 하나의 전기 회로에 자력선의 변화가 생겼을 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끝나면 하나의 전기 회로에 대한 이야기면은 뭐해서 답이 끝날 수 있는데 자기 유도 작용이라 해서 1차 점화 코일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끝낼 수 있지만 여기 뭐예요? 방해하려고 다른 전기 회로, 즉 하나의 전기 회로에 다른 전기 회로인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개념으로 두 개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뭘로? 상호 유도 작용으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점화장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캐패시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는 그냥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를 좀 더 용량을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축전기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대신 어떻게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높은 전원을 순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와 같이 열화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순간순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자 전압으로 남아있는 단자끼리 전압으로 어떻게 남아있는 전기량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알기 위해서 캐패시터, 거의 축전기, 콘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주십사라고 해서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과 응용해서 풀 수 있겠죠. 자, 플라이 휠과 모든 조건에서 같이 도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클러치 커버라고 했죠. 그래서 클러치 커버는 뭐 무조건 동력 전달이든 차단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같이 돌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 안쪽에 릴리스 레버 혹은 다이어프레임 방식 같으면 다이어프레임도 같이 무조건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다이어프레임 스프링이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얘도 무조건 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 올려지는 압력판 역시 어떻게 한다? 무조건 같이 묶여져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클러치 커버, 압력판, 여기 있는 다이어프레임, 스프링, 니은, 미음, 비읍 요거를 묶어서 무조건 같이 회전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릴리스 베어링 같은 경우는 동력 차단하지 않고 그냥 동력 전달하는 상황에서 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회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 디스크는 말 그대로죠. 클러치 디스크도 지금 동력 전달하지 않고 차단하는 상황에서 회전하지 않고요. 변속기 입력조 이 같이 스플라인으로 물려 있으니 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틀링, 코일 스플링, 쿠션 스프링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여기는 클러치 디스크 내부에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니 얘도 같이 회전을 같이 한다. 그리고 무조건 같이 돌지는 않죠. 동력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을 4번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반이에요. 모의고사 5개 풀어봤고요. 조금 쉬셨다가 6회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